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2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유지하며 잘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4,105포인트, 코스닥은 92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좀 큰 이벤트들 치러내고 이번 주는 시작부터 좀 가뿐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향해서 확실히 이제 산타가 오는지 연말 증시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테리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산타가 오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오라클과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산타가 올 수 있는 눈길을 깔아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양대 지수도 강하게 올랐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10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오늘 2.12% 오른 4,105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52% 오르면서 929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9,3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반면 개인만이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이 오전 10시 20분 이후를 기점으로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653억 원가량을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334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AI 거품론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맡을 합작법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6% 넘게 뛰었고, 엔비디아는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놓고 미국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AI 밸류체인 전반이 반등을 시현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르면서 11만 전자에 안착했는데요. 종가는 11만 500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58만 닉스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강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일제히 강하게 올랐던 시총 상위 종목, 오늘은 HD 현대중공업만 쉬어갑니다. 종가는 51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17% 강보한 마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됐는데요. 장중 8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7만 8천 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만 6조 원 이상을 수주하고 또 SMR과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보다는 2차 전지와 로봇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2%대, 에코프로가 1%대 강세 시현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과 내년 초에 열릴 빅 이벤트, CES를 앞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 국내외 정부의 정책적인 환경들까지 이 로봇주에 대한 매수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란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이 속폭의 상승 마감했고 HLB는 보완 마감,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은 각각 2%,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스페이스X의 IPO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자회사 CMSI가 이 티타늄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항공 우주 소재를 스페이스X와 나사, 블루오리진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5,17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츠로 넥스tet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4,43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대에 강세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도 강세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내년 CES에서 AI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을 발표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실물 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AI와 로봇을 비롯한 미래 신사업에 5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오늘 현대무벡스가 18%대 강세 보이면서 16,130원에 마감했고요. 계양전기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3,445원, 이외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대 강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3원 80전 오른 1,480원 10전에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전히 고환율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인사이트에서 함께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4,100선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미국 기술주 강세 흐름이 국내로 이어졌는데 이번 주는요. 뉴욕 증시의 크리스마스 휴장과 조기 폐장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연말 구간 오늘같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들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 분위기가 좀 나게 되는 한 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윤정식 상무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주도의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시장이 기관이 많이 사준다는 게 최근 들어서 오늘은 뭐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많이 사준다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고 기관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금융투자죠. 연기금이나 투신이 좀 많이 사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인 매매 성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도 1조 7천억 중에 1조는 훨씬 넘는 물량이 금융투자였고요. 이 물량들이 좀 빠른 속도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같이 사줬고 최근 들어서 기관이 열심히 사준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금융투자가 샀다라는 점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좀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도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만 분명히 한국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매수는
좀 덜 적극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수급 이야기, 금투 쪽에 대한 변동성 주의 사항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코스닥을 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CMTX, 하나마이크론, T로보틱스, 원익 IPS, 코스닥을 우리가 성장으로 바라보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이쪽은 거의 매수를 안 했네요. 네, 우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오르다가 최근 며칠간 또 조정 좀 받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사기에는 외국인이 부담스러운 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이고요. 환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이다라는 두 가지 점이거든요. 우선 환율 같은 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때 한 종목 한 종목도 분명히 봅니다만 시장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요인은 환율이거든요. 종목보다도 환율을 더 먼저 보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원화가 약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 못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절반 이상이 좀 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술주에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1,200억 가까이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두 종목만 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도 외국인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사거나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해도 이 최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들만 좀 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은 해가 넘어봐야 우리가 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4,100을 회복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요? 네, 우선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아래 위로 움직였던 적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 3,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레벨이 좀 업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레벨이 3,000선이 아니라 4,000선을 좀 레벨 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금융투자가 열심히 사줘서 지수가 버텨줬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선 아래로 갔어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좀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4,000선을 잘 지켜준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내년에 삼성전자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두 종목이 실적을 많이 뒷받침했고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영업이익단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00선 위에서 내년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을 저희가 좀 크게 봤었고요. 오늘 시장 특히나 주도했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사실 삼성전자, HBM4 이야기가 나와야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보면 오늘이 딱 그 시작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반도체가 9월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맞습니다. 11월부터 이제 조정을 좀 들어갔고요. 12월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실적 발표해서 이제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에서 좀 실망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를 보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테크주들의 흐름이 전반과 후반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를 넘어서서 엄청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가이던스도 너무 깨끗하게 나왔고요. 맞아요. 그 덕분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EPS 전망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 붙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TSMC의 어떤 낙수 효과, TSMC가 다 감당을 못하는 물량들을 맞습니다. 또 이제 받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한
또 모멘텀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국내 그 단독 보도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베라루민용 HBM4 테스트에서 최고 성적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5세대에서 기회를 놓쳤던 걸 지금 한 번에 만회하는 세대 교체 역전극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이게 양산을 들어가 봐야지 좀 아는 결국은 부분이긴 해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제 연구소 랩단에서의 테스트와 또 양산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연구소 랩단에서도 별로 성능이 좋지 그쵸. 못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의 어떤 그 구성을 보면요, 이제 HBM이라는 게 그 제일 밑에 로직 다이가 들어가요. 맞아요. 베이스 네. 다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12개 층을 쌓는 구조인데 베이스 다이의 그 선단 공정을 4나노를 써요.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맞습니다.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 팹을 써서 12나노 베이스 다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원가 차이가 굉장히 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D램을 쌓는 걸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나노 때 6세대 써요. 그래서 1C D램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B D램 한 세대 더 전 세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버 스펙을 썼기 때문에 성능은 당연히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TSMC의 어떤 최종재, 그러니까 코어스라고 하는 그 공정에서 적용했을 때 최적화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이 수율이나 어떤 이제 양산성 이런 것들도 좀 더 검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BM4 삼성전자가 만들어도 삼성전자 장점이 거기에 이제 다이에 이제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턴키가 되니까 그게 장점이 있었는데 어차피 만들어도 나중에 코어스 적용하려면 TSMC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TSMC 코어스를 쓰지 않고 삼성전자가 iCube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2.5D 패키징 기술인데 만약에 iCube를 가지고 패키징 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HBM은 대만으로 보내서 TSMC에서 최종 조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제 어떤 버그들 그런 것들에서 또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큐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삼성전자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식 성무님은 최근에 반도체 상승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정말 답답하게 갔었는데 오늘의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세 해석은 어떻게 좀 하세요? 네, 사실 반도체주에 대한 상승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HBM4 삼성전자 관련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이라도 4분기에 이 반도체 서버용 D램 가격을 60% 인상을 했거든요. 60%일지는 잘 몰랐어도 11월 달에 대규모의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 1년간은 HBM이라는 이 특정 제품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였지만 사실 HBM도 메모리, 이 D램 안에 부분 집합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메모리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질 텐데 이 메모리는 상당히 타이트한 지금 수급 상황을 가지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도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대폭의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연말 수급 때문인가 그래서 내년 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주는 요인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한번 팡 튀어주면서 국내에도 이런 호재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호재성 뉴스까지 겹치면서 오늘 올라갔는데요.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변동성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예상 실적 본다라면 충분히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10조 원대 후반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라 그랬을 때 변동성 좀 나오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그 부분일까요?
네, 우선 사실 전고점이 SK 하이닉스의 전고점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전고점이 있죠. 지금 위치가 살짝 달라요. 삼성전자는 거의 전고점이죠. SK 하이닉스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HBM 모멘텀 한번 받았죠. 물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양산과 최적화의 시기를 좀 거쳐야 되는데 시간 꽤 걸릴 건데요. 근데 어찌됐든 시작이라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HBM4 모멘텀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전고점까지 거의 다 갔던 이유는 SK 하이닉스보다 좀 덜 올랐던 상승폭이 덜 갔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힘이었거든요. 여기에 HBM4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는 삼성전자가 훨씬 쉬울 걸로 보여져요. 예. 메모리 실적만 봤을 때, 서버용 D램 실적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는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를 걸로 보여지고 이 전고점 돌파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거의 전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같이 참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쵸.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를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지수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무님도 보셨을 때 올해 언제죠? 이제 한 10월 넘어서 하반기 됐을 때 반도체 키워드를 물어볼 때 HBM이 낫겠어요? 레거시가 낫겠어요?라 물어봤을 때는 그때부터 어느 순간 한 10번 질문 중에 9번이 레거시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도 여전히 좀 레거시의 강세를 높게 보십니까? 네, 사실 HBM이 영업이익단에서 미치는 효과는 좀 더 클 수 있습니다만 그쵸. 이 HBM이라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좀 피로감이 있죠.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좀 피곤해지고 영향력이 덜해지는데 이 뉴스가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HBM4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겠지만 당분간 특히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레거시 서버용 D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숫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고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최근에 좀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레거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네. IT의 신이 바라봤을 때는 레거시입니까? HBM입니까? 요게 이제 그 시계열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결국 그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한 거는 EPS 전망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9월 초만 해도 SK 하이닉스 내년 이익 전망치가 거의 40조 원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년 전망을 80조 원으로 올린 리서치가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뭐 논문 같은 데는 지금 100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EPS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EPS가 올라오는데 가장 큰 변수가 결국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이었고요. D램.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미쳤다고 예. 할 정도로 계속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EPS에 민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PS의 추가 상향 여지가 내년 초까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은 EPS가 어느 정도 목에 찬 다음에는 결국 PER을 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범용이잖아요. 범용이기 때문에 PR을 많이 못 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HBM이나 소캠이나 뭐 이런 커스텀 메모리들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기존의 메모리하고 다르게 약간 파운드리화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찬 상향 조정이 어느 정도 목에 찬 다음에는 결국 그 또 PR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뭐 상반기가 됐을 때 뭐 좀 어느 정도 목에 찼을 때는 HBM 같은 게 또 이제 톡톡히 효과를 좀 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계약 가격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증가율이 네. 완만해질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제 PR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대형 메모리주 투자가 거의 오픈북 시험 보는 것처럼 확실하다라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그러면서 소부장은 조금 더 시간 필요하다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 따져보면 장비는 그렇다 쳐도 소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이게 그 원래는 그 연말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썩들썩거릴 시점이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는 IDM 업체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 방향성을 못 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한 10월쯤에 이제 그 고위 임원급 인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사업 계획이 나오고 내년 사업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 캐펙스가 나와요. 그럼 캐펙스가 나오면 디램 얼마, 낸드 얼마, 파운드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 협력사들한테 PO라는 걸 줍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내년에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이게 소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블랙박스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 초에 삼성전자의 HBM4 최종
테스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HBM4의 그 결과를 놓고 내년 캐펙스를 좀 더 유동적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HBM에 대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간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지만 네. 당장 범용 메모리 이익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턴에서 이익을 충분히 좀 향유하고 나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경영진 내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내년 캐펙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장비주들은 여기서 굉장히 좀 유탄을 맞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한 1월,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다시 봐요. 한번 또, 네, 예. 결국 내년 내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제일 편한 게 기판 같아요. 아, 네, 기판이 일단은 숫자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 뭐 내년에 얼마나 증산을 하든 말든 간에 지금은 기판은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AI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국내 기판들 수혜를 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 기판 때문인데 좀 갑자기 멀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혹시 상용화가 되면 우리 열심히 유리기판 같은 것들 만들었는데 그 메리트가 사라지지는 않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실제로 지금 구글이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썬캐쳐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2027년까지 1호기, 2호기 정도로 테스트해보고 이게 잘 된다,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한 1기가와트급 정도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스페이스 X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해봐야 2, 3기가와트 규모를 할 건데요. 그러면 1기가와트급 정도를 따지면 최근 엔비디아 그 고성능 칩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장 정도를 병렬 연결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2030년까지 미국 본토에다가 깔아야 되는 AI 가속기 칩 수가 1,000만 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장이라는 시장이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고 우주는 아주 일부 물론 이제 먼 미래에는 우주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유리기판이 필요 없어지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맞는 컨셉 같아요. 아, 너무 과하게 제가 걱정을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항상 미래를 너무 빨리 당겨서 맞아요. 좀 네. 그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나 그리고 또 하나비전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였었는데 요거는 윤상무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주가 상승한 건 SK하이닉스가 그냥 올라갔으니까 같이 따라서 간 걸까요? 아니면 TC본더가 같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오늘 좀 반등을 했죠. 맞아요. 좀 힘든 시간을 한 두세 달 정도 좀 보냈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한미반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SK하이닉스에 좀 독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가 이 부분이 좀 깨졌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힘든 시간 보냈다가 오늘 사실 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오늘. 네. 물론 이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작지만 몇백억대의 이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 TC 본더 자체가 오늘 확 주목을 받아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주도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이 정도까지는 조금은 성급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굉장히 기쁜 날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외의 종목들까지 네. 좀 따라서 올라간 다 효과 같이 정도다라고 올라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TC본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용수 대표님, HBM4로 가는 길에 있어서 TC본더들은 시세를 생각보다 왜 빠르게 못 따라가나요? 3E 때는 엄청 한미반도체가 쭉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많이 올라갔다는 데에 피로도를 느낀 건가요? 아니면 HBM4는 조금 다른가요? 이게 업황은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 실적은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데는 항상 이제 PR, 그러니까 멀티플이 중요한 게 TC 본더라는 게 원래 한미 반도체 독점 아이템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HBM4를 넘어서 4E나 5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맞습니다. 본딩 방식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보여줄지 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가 예. 여기서 또 독점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한 번 더 또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요새 HBM이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대한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성비 좋은 칩들을 많이 만드는데 최근에도 뭐 GDDR7 같은 이런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HBM으로 가는 HBM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는
칩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보다는요. 네. 일단 HBM 수급이 워낙 계속해서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HBM 있으면 HBM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HBM이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HBM GPU 처럼. 네. 못 쓸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하자 그런 컨셉으로 뭐 루빈 CPX 같은 네. 엔비디아 같은 그런 칩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뭐 HBM을 쓰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성비 좋은 칩들에 대한 수요까지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좀 이제 AI 사이클에서 반도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아까 이영수 대표도 기판 이야기를 해줘서 눈여겨봐야 되는 쪽이 상무님. 저는 삼성전기가 원래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전기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는 좀 기판의 주목을 받았지만 한 달쯤 전으로 가보면 또 MLCC였죠. 그렇죠. 사실 AI로부터 시작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AI로부터 시작이 돼서 ESS도 관련된 주가 움직였고요. AI로 시작을 해서 또 관련된 뭐 전력기기도 움직였고요. 또 AI로 관련돼서 시작을 해서 뭐 반도체는 당연히 갔고 MLCC도 이제 AI에서 또 나왔죠. AI가 됐기 때문에 모든 가전제품들에 대한 스펙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가전제품 스펙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MLCC도 훨씬 좋아진 스펙에 적용되는 고사양의 더 높은 마진에 이런 MLCC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매출액과 이익단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런 스토리였거든요. 그래서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기판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기는 뭐 최근에 조금 쉬는 부분들보다는 내년에 AI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 그런데 반도체 HBM보다는 조금 덜 올랐다. 그래서 MLCC는 근데 거의 독점적인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MLCC 실적 성장성이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좀 바라보면서 산업에 대한 성장과 함께 삼성전기의 MLCC 성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은 삼성전기 최근에 좀 주가 보시면 어떤 걸 가장 높게 보세요? 앞서 MLCC도 있고 기판도 있고 그냥 기판 아니고 유리 기판도 있고요. 카메라 모듈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장 좋은 사업군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제 회사 전방 시장이 그동안에는 스마트폰이 주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MLCC만 봐도 MLCC 전체 마켓 시어가 25%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기가. 그런데 AI용 MLCC 지금 점유율이 4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버 쪽 이쪽으로 굉장히 빨리 많이 진출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칩 BJ 같은 기판들은 원래 기존에 일본 업체들이 잘하죠. 이비덴이나 이제 신코덴키 같은 업체들이 되게 잘하는데 자, 그쪽은 CPU 업체들한테 딱 락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 같은 업체들한테 좀 락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수요가 좋은 ASIC 쪽 있잖아요.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해서 만드는 그런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밸류 체인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삼성전기가 좀 기회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리기판도 거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리기판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AI 버블 얘기는 이제 좀 안 하고 싶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챗 GPT 매출 성장 속도가 이제 뭐 틱톡 압도한다라는 뉴스도 주말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 AI 수익성 문제 이상 없다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했는데 이 대표님 근데 이거 여전히 B2C에 좀 편중돼 있어서 기업용 B2B 시장에서의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버블 얘기는 계속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돈을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결국 B2B, 그러니까 기업, 그리고 B2G, 정부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사실 오픈 AI가 좀 더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AI 성능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0,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워낙 또 성능 면에서 또 지금 오픈 AI 챗GPT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멈추면 오픈 AI는 그냥 쓰러집니다. 지금 거의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뭐 이게 최근에는 뭔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뭐 여러 빅테크들이 여전히 오픈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넓혀서 AI까지 좀 크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반도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로봇도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이 이 AI와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지 않겠습니까? 네. 로봇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상무님,
로봇도 저희가 좀 이제 정책 수혜주 차원에서 접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매년 몇 년 전부터 중간중간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봇주가 움직이는 건 이전과는 좀 다르죠. 이제는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도주처럼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너무나도 많은 시총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덜 띄었지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 보면 하반기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로봇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로 들어왔고 그럼 이전의 테마와 지금의 주도하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삼성그룹을 빼고 보면 현대차 그룹인데 이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넣으면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포함해서 다른 로봇들 그리고 젠슨황이 한국에 와서 깐부 회동을 했을 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현대차였죠. 그 정의선 현대차를 회장이 있었죠. 선택한 이유는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었고 현대차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사실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이 현대차에서 투자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처럼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반영된 느낌은 좀 있지만 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본격화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내년부터 산업은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로봇 산업은 이제 본격화가 되었다. 실제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중국에 좀 더 많이 편중이 돼 있었죠. 로봇 그러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로봇 산업이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중국 빼고 봤을 때 미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주도를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봤을 때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피지컬 AI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산업이 확장된다라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산업이고 산업의 성장을 이제는 내년부터는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현대차도 당연히 이제 로봇 밸류 받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아틀라스 기대감이 사실 현대차 주가에는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오늘 현대 무벡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더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내년 정도 되면 현대차도 진짜 이 로봇 밸류를 차곡차곡 받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로봇의 밸류를 반영시키기에는 현대차가 너무 무겁죠. 현대차는 차를 만듭니다. 사실 로봇 관련된 이런 산업들도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언젠가는 자동차보다 로봇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따위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관찰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관세 영향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은데 거기서 아직 이 성장성이 확인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현대차의 주가는 로봇은 내년에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0.3%, 0.4% 정도 점유율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현대차의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는 내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 외의 종목들에서는 로봇 관련된 주가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단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새 로보틱스를 좀 리레이팅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 부품하고 로봇 부품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공정이 전환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모든 자동차 부품이 다 좋은 거야? 그럼 이런 의문이 한번 남는데 여기 딱 잡아주는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 이제 부품 단으로 내려오면 훨씬 가벼워졌죠. 현대차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부품 단은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모멘텀으로 톡 건드려졌을 때 주가가 좀 더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실적 단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단으로? 네, 실적 단에서 사실 지금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로봇까지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가 한번 올랐습니다. 이 주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동차 부품보다는 이 매출액이 훨씬 덜 나올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의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실적의 숫자를 좀 확인하면 모멘텀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내년에 로봇주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 반영된 주가가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전 테마주보다는 그쵸. 테마주 때보다는 훨씬 강하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까지 길게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로봇 쪽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사실 이익단은 좀 덜 나와도 됩니다. 네.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을 매출액부터 나와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이제 매출액부터 차곡차곡 찍히는지 로봇주들의 밸류를 하나씩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은 최근에 이제 이쪽도 이제 IT도 로봇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포인트를 많이 보세요. 이제 휴머노이드로 올라갔는데 이 안에서 제일 눈여겨보시는 키워드가 뭘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GPU 5만 장이 중요하잖아요. GPU 5만 장. 네. 예. 현대 오토에버가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현대차 그룹 내에서 엔비디아하고 협력했을 때 거기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하냐 봤을 때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젠슨 왕이 심지어 우리 AI 데이터 센터 설계도까지 다 줄게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결국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AX죠. 네, AI를 적용해서 이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X와 그리고 제조 데이터입니다. 그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하드웨어 쪽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은 부가가치는 그런 단순 하드웨어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펌웨어 이런 쪽에서 뭔가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칩셋까지도 그럼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두뇌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뭐 그 어떤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칩은 결국 엔비디아 칩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엣지 AI 칩도 필요하잖아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에 적용될 수 있는 칩들은 결국 그걸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그 텐스토렌트의 짐 켈러하고 결국 그 두뇌 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내년부터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ASIC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결국 삼성 파운드리하고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또 어떤 화학 작용이 나올 수 있을지 오. 잘 지켜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우리나라도 로봇을 지금 사실 하드웨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소프트웨어 단에도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건가요?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못하죠. 네. 결국 엔비디아의 그러니까 지원이 시대의 흐름은 사실 맞습니다. 그쪽인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사실 수혜받고 있는 건 하드웨어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뭐 로봇을 공부해 보면 결국 거기서 부가가치는 감속기 같은 그런 쪽인데 그렇죠. 결국 그런 쪽은 일본이 꽉 쥐고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들 같은. 그러니까 물론 최근 뭐 주가는 그 관련돼서 국산화한다라고 해서 맞아요.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네, 이게 사실 넘사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시장은 또 그 실제 뭐 어떤 현장하고 좀 다르게 뭐 기대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고 또 네. 투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넘사벽이라고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로봇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로봇 만약에 뭔가 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일본 하모닉의 그 감속기 몇 개나 확보할 수 있어? 이거 보고 투자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때 ASML 노광 장비 몇 대 확보했어라고 투자하는 것처럼 예,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드웨어 단에는 많은 그 투심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식 상무님은 로봇주 키워드는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액추에이터, 유압식 그리고 최근에 뭐 로봇 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좀 퍼져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로봇이 반도체보다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죠. 확실하게 반도체는 국내에서 반도체 제일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반도체 장비주 잘 만들고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소재들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로봇으로 가면 분명히 로봇 기대감이 있는데 그 뒤에서 초인류 반도체 장비 기업이 누구야? 로봇 장비주 기업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안 있죠. 튀어나오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산업이든지 핵심 장비들이 항상 일본이 앞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반도체들 많이 따라갔고요. 로봇도 다시 따라가야 되는 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은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산업에 대한 성과들이 좀 나타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섹터, 어떤 부품들을 보기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은 선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선별이 됐을 때에 남아있는 기업들, 주가가 더 가는 기업들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역시나 매출. 역시 진짜 숫자 찍히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반도체나 로봇이나 결국에 돌리는 에너지, 전력일 것 같은데 전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AI 인프라주로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지 이거 윤상무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수주 이야기가 다양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원전 이제 대장주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웨스팅하우스 이슈 나오면서 팀 코리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안 나오지만 수주 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이 반도체로부터 AI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한 가지씩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AI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 지금 당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사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못 짓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아무리 빨리 지어도 5년보단 더 걸리고 10년 이상 걸리게 될 텐데, 그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원전에 대한 수주는 국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분명히 산업은 성장을 하고 주가도 내년에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또 반도체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이라는 부분, 이 부분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수주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내년에도 나올 거고요. 수주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좋으나 단기적으로 좀 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실적도 숫자로 찍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에서도 반응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AI라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사실 올해에 우리가 봤던 이 그림 속을 똑같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증시 인사이트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을 보내기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키워드 하나만 짚어주고 가시죠.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완만해질 경우에는 조정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사이클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가격이 지금 주도한 상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은 거기에 또 막 온갖 그 스토리를 붙여서 공포를 또 야기시킬 겁니다. 네. 네, 그때만 좀 잘 피하시면 그 이후로도 좀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버블론처럼 또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야기를 주는 순간 계속될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11월에 고생했던 생각하면 이제 또 어느새 끝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차피 또 올 수밖에 없는 거면은 잘 버티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산타가 오는 걸까요? 기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라클과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주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건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38%, 나스닥 1% 넘게 올랐고요. S&P 500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의 상승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200 칩 대중 수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또 엔비디아의 PER이 25배 미만으로 내려오면서 번스타인은 10년 만에 이례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도 목요일에 이어 3% 넘게 올랐고요. 그간 많이 오른 테슬라는 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AI 수혜주라고 하면 반도체와 빅테크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 시장의 시선이 물류 운송 업종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를 운송해야 하는 물류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페덱스인데요. 페덱스의 주가는 지난 10월 중순 이후 약 2달 만에 29% 넘게 상승했고요. 연중 저점 대비로는 45%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페덱스는 단순 물류 회사가 아닌 이 글로벌 물동량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요. 그래서 이런 페덱스의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AI 인프라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페덱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페덱스의 물류 네트워크 통합 전략 덕분인데요. 육상과 항공 물류를 통합하는 이 드라이브 전략, 그리고 화물 부가가치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두는 트라이컬러 전략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우선적으로 전 세계 어디든 배송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특히 힘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확산입니다. AI 서버와 반도체, 가속기 같은 장비들은 단가가 높고 이 충격에 민감해 시간과 정밀도가 핵심인데요. 이 고부가가치 화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페덱스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페덱스 CEO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장비들의 전례 없는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산업의 신장 박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가 곧 물류 수요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대체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트로이스트는 목표 주가를 $330까지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소 보수적으로 중립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표가는 $3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AI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이를 실제로 움직이는 물류 운송 기업들의 역할과 수익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페덱스는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에는 영국의 3분기 GDP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미국의 3분기 GDP,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ADP 고용지표와 내구재 수주 산업생산까지 굵직한 지표들이 한 번에 나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보시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하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은 이 크리스마스로 휴장합니다. 금요일에는 영국과 홍콩이 박싱데이로 휴장하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이 변동성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오라클 쇼크가 오라클 효과로 바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좀 회복하는 것 같았죠? 예,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준 듯한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기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좀 산타랠리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연말까지. 산타의 선물을 좀. 좀 전에 뉴욕 증시 전략 바로 시작하면서 한지영 캐스터가 첫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산타가 올까요? 그죠? 자, 우리 세 명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내기요? 세 명이니까 뭐 어쨌거나 3대 0이든 2대 1이든 2대 1은 되겠네요. 주소. 2대 1은 나오겠죠. 네, 맞아요. 우리 강행크 어떻게 하세요? 산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저는 옵니다.
저도 올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좋아요. 이야, 지금 분위기가 탄 것 그럼 같습니다.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3대 0. 저도 온다. 이럴 때 역대 하고 이러면 싶은데 제가 안 온다에 먼저 가시네요. 예, 괜히 그죠? 가볼까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일방으로 쏠리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지금 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12월 20일 동지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 한 4거래일 그리고 연초 3거래일 아니면 연말 한 5거래일 아니면 연초 2거래일 이래저래 한 7거래일 정도를 갖다가 산타 랠리 기간으로 보고 예. 오늘 아침에 좀 허무했죠.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어느 연구기관에서 1950년 이후 다 돌려봤나 봐요. 자기들이 정의한 네. 마지막 5거래일, 연초 2거래일 해서 1950년 이후로 쭉 한번 지수를 미국 지수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1.3% 올랐답니다. 그걸 갖고 뭐 산타 랠리래요. 7거래일 동안 네. 1.3% 오른 걸 가지고 7거래 1.3%. 예. 예, 미미하죠. 예, 하도 이제 산타 해서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나왔네요. 네. 제가 한번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봅니다. 이거군요. 예, 화살표 쳐놓은 부분이 이제 12월 그리고 1월 초 넘어가는 그 구간이에요. 2017년 뭐 2017년 뭐 그때 들어갔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2018년은 그때 연말에 조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괜찮았고 그러네요. 2019년은 들어갔으면 고생했을 것 진짜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2020년 나빼드 2021년에도 이때 2020년 이후 코로나 랠리 쫙 갔던 끝물이었고 미국은 2021년 접어들면서 꺾였고 우리는 그때 여름까지 더 갔잖아요. 그죠? 2차 전지, 2차 전지 하면서 여름까지 더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2022년 고만고만 2023년 뭐 나빼드 2024년 작년 말에도 산타 하면서 들어갔다가는 좀 4월까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해마다 산타랠리 하는데 이런 상황, 미국은 뭐 이 정도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코스피는 똑같은 기간인데요. 2017년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별로 안 좋았고, 뭐 2018년은 먹고 나올 기회는 있었고, 2019년도 안 좋았어요. 그죠? 안 좋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2020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초록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했는가 하면은 이 무렵에 들어갔던 분들이 반반이에요. 이 장 누리셨던 분 반, 이때 그냥 물리신 분들이 반 이상. 그런 식이고 2021년은 아주 안 좋았고 22, 23 고만고만 작년에도 2024년 요때 요거 저로서는 판단 보류인 것이 이때 작년 산타랠리 들어가서 연초에 이렇게 털고 나와서는 모르겠는데 안 그랬으면 이 4월 달에 그 소위 말하는 상호관세 그 파동으로 인해서 한번 쿵 무너졌을 때 이거 견딜 수 있었을까 싶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관상이 좀 다르죠. 우리 2017년 이 무렵부터 해서 이렇게 꺼놓으면은 한번 쑥 내려갔다 올라왔고 미국은 어쨌거나 2019년에 살짝 코로나 때문에 있긴 있었습년만 우상향 기조는 그렇죠. 우상향 기조가 있죠. 자, 2016년이요. 2017년부터 해서 20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면은 거의 10년이죠. 예. 10년 동안 S&P 500은 231% 올랐네요. 나스닥은 360% 올랐고 우리 코스피는 그 기간 동안에 105%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대신 금년에 바짝 그쵸, 땡겨버렸죠. 맞죠, 세계 맞아요. 1위입니다. 예.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채널 상단 왔죠. 네. 과매수죠. 우리도 이렇게 조금 미국 증시와는 약간 결이 다른 채널 상단까지 왔어요. 우리도 분명 과매수입니다. 예. 우리에게 뭐 산타랠리 할 만한 계절성은 없었는데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산타랠리 이번에 있을 것 같다에 베팅을 하는 이유는 미국 국가지도자, 일본 국가지도자,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우리 주변만 봤을 때 네. 결코 시장의 네. 약간의 조정도 네. 약간의 불안한 모습도
허용치 않는 분들이 다 지금 집권하고 있네요. 저는 거기에 베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타랠리의 그 유효 기한이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언제까지? 네. 그렇죠. 그건 네. 좀 어렵죠. 사실 네. 뭐 혹자는 뭐 이번 주만 상승해도 산타랠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게 이제 새해 까치랠리까지 이어지는 거다. 이게 네. 산타랠리다라고 또 1월 이야기하는 가면 또 사람도 이제 다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쟁이들 알잖아요. 1월 가면 또 1월 효과. 까치랠리. 예, 그럼요. 네. 예, 그런 방송쟁이들. 코스피는 이제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부양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는데 이게 강력하게 들어 올려줄지 저는 계속 방송 통해서 얘기하는 게 코스닥 부양책 좋다. 근데 외국인은 안 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래요. 뭐 코스닥 어쨌거나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왔던 그 뭐 단독 기사로부터 시작했던 코스닥 붐업 관련한 그렇죠. 보도 그러고 나서 금융위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된 건 없다 했습니다만 결국 나왔죠. 결국 나왔고 또 무슨 성장 펀드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분위기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죠. 뭐 큰 그림 몇 번 보셨죠? 이 시간 통해서 월간 차트. 우리 이때 2925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아니에요. 2000년 닷컴 버블 전에 2925 이렇게까지 치솟았고 이 부분은 보면은 중국 증시도 보면 이렇게 큰 그림 보시면 이 무렵에 또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저는 뭐 여기서 우선 넘어야 될 고비는 뭐 이렇게 930, 950 여기도 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봤던 것은 1062죠. 1062인데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그럴듯한 꿈과 해몽으로 한바탕 놀아보시죠. 꿈과 해몽. 꿈과 해몽으로. 다들 여기는 꿈의 종목들이죠. 네. 무슨 뭐 이 신약이 개발되면은 우리는 뭐 네. 배터리 저리 가라. 예, 자, 20년 반도체 저리 밸류를 가라. 땡겨오죠. 예, 확 이거 하는 거고 뭐 그런 쪽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해몽이 또 그 스토리에 대한 저 해석해줘야 해석을 돼요. 해줘야 예.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 이 우하향하는 이 저항선은 돌파됐어요. 네. 돌파됐으니까 이제 천스닥 가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뭐 950, 960에서 1000포인트 간다고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1000을 넘어서 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우리 국내 언론들의 이제 톤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퇴직 국민연금까지 투입 역대급 코스닥 부양책 가동하나 이게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 네. 이데일리는 사설로 이렇게 썼네요. 사설이군요. 코스닥 시작 활성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 관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설을 씁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고요.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제 펀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다가 내지는 우리 증시 역사에 있어서의 펀드 했을 때의 그 트라우마 내지는 상처를 이번 기회에는 그러면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바이코리아가 있었고요. 바이코리아 펀드가 있었고 뭐 어지간한 일간지 제일 뒷면에 그냥 전면 광고 항공만 때리고 막 바이코리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익치 회장이 아마 코스피 6천 간다 그랬을걸요. 제 기억에. 뭐 그랬던 그게 있습니다만 뭐 초기에는 엄청난 수익이 났고 결국 이 장을 맞으면서 뭐 마이너스 한 70% 갔던가 펀드가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 또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무슨 펀드들이 많았죠.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본격적인 펀드가 이제 유행하고 뭐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무슨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들어갔던 시기에 따라서 각각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그런 시기인데 뭐 코스닥은 이 상황에서 한번 여기까지가 우선 관건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 일직선이요? 예, 우리가 2021년에 봤던 1062 여기까지 일단은 가보는 게 문제겠죠.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번 코스닥에 한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소 뭐 이렇게 펀더멘털 내지는 실적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강행크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겠죠. 맞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요. 여기. 외국인이 안 사는데 이제 기관만의 힘으로 될 것인가 하고 개인들이 붙어줄 것인가. 오늘 우리 2조 팔았죠. 맞습니다. 2조, 개인들이 정말 많이 2조 팔았어요. 6천억을 팔았네요. 거래소에서. 안 팔았으면 지수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매물만 걷었으면은 네. 더 올라가지도 않았을까 아, 싶기도 이제 한데. 또 연말에 내는 돈들도 있으니까 미리 빼는 자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아까 네. 소장님 보셨을 때 네. 우리 그 코로나 시절 때 엄청 주식시장 좋았을 때 네. 1062 정도를 기준으로는 보는 게 좀 안전하다라는 뉘앙스로 조금 들리긴 했습니다. 맞나요? 일단 뭐 저기까지 한번 가보고 예. 나서 고민하시죠. 그때 돼서 고민해보자. 예, 네. 예. 코스닥 꿈과 희망을 갖고 좀 보자. 그렇다고 치면 AI들은 이제 쇼크 끝난 건가요? 저희가 코너 오프닝에서도 오라클 쇼크에서 오라클 효과로 넘어갔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AI 조정 어떻게 보세요? 얘가 참 말썽을 많이 부렸잖아요. 이번에 오라클, 뭐 브로드컴 이쪽 때문에 좀 그거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라클 주가 일간 한번 보세요. 요때가 언제냐 하면 요 팡 뛰었던 요때 말입니다. 연초에 1월 20일 날 팡 뛰었는데 이날 전일 대비 6.75% 올랐거든요. 이날이 이거 있었던 날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소개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손정희, 레리 앨리슨, 샘 엘트만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예, 스타게이트 뭐 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팔로스루가 없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한 이틀 어버어버 하다 그냥 꺾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또 뭘까요? 9월 10일 날. 장중 43%까지 급등을 했다가 마감이 36%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날은 6, 7, 8월 그 회계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는 별로였어요. 별로였는데 그날 뭘 얘기했냐면 소위 말해서 가이던스에서 수주 잔고, 수주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못 넘긴 게 4,550억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59% 늘었다 하니까 시장이 헉 한 겁니다. 네. 기존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이거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30 회계연도 한 몇 년 후에 네.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이 1,44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2025 회계연도 103억 달러 대비 한 10배 이상 늘어나는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지금껏 보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별로예요. 별로인데 네. 바로 이제 다음 날부터 월가에서 이날 또 그것도 있었죠. 사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PPI가 네. 전월비 뭐 헤드라인 그는 할 것 없이 전월비 0.1% 마이너스로 나온 것도 좀 시장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오라클만큼은 또 이런 어떤 희한한 차트가 나왔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 그중에 4,550억 달러가 이렇게 앞으로 이행해야 될 수주 잔고인데 그중에 3천억 달러가 오픈해야라며. 그리고 이거 실적 발표하기 바로 전날 오픈해야하고 3천억 달러 계약했다던데 이 소리가 슬슬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대비 더 내려갔죠. 스타게이트 했던 이때 대비 더 내려갔습니다. 자, 1막은 뭐 요즘 현대연극은 뭐 한 3막으로 끝나잖아요. 1막, 2막, 3막. 1막은 주제가 제자리 돌아오기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2막은 이렇게 보시죠. 오라클 상장 이후 월간 차트입니다. 이때가 2000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상장을 해가지고 월간 차트인데 그 달에 상장한 달만 해도 쭉 빠졌다가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네. 이거는 보면 우리 IPO 주식들하고 비슷하죠. 당일날 뭐 300%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날도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데 그러고 하다가 코로나 겪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까지 왔다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모든 플레이어들 돈들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피부나치 한번 찍어보죠.
가장 최저점이었던 8불 53센트 1레벨에서부터 이번에 찍었던 343불까지 여기 상승폭에 대해서 이번에 딱 절반 되돌렸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에서 역사적인 고점까지 이 상승폭의 절반을 딱 되돌린 상황에서 또 이동평균선 하나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받쳐주네요. 5, 20, 즉 20개월 이평선, 20MA, 무빙 에버리지 20MA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받쳐주니까 여기서는 이 양반이 왕이 될 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샘 올트만이나 이 양반이나 왕이 될 상인지는 네. 아니면 사기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쯤 왔으면 더 팔기보다는 일단은 사보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죠? A, B, C가 있겠죠. 최악의 경우는. 예. 최악의 경우는 A, B, C가 있겠으나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왔으면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좀 괘씸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또 이 정도면은 여기서 더 부러진다. 더 부러진다. 그러면 이분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거의 뭐 대마불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라면은 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주는 게 맞다. 오라클의 뭐 1막, 2막까지 이렇게 쫙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의 밸류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소장님 네. 가장 중요한 환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1,480원을 튕겼다가 79원이 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개입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예. 강하게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쨌거나 뭐 그러면 다 생략하고 요거 한번 보시죠. 자, BOJ가 금리를 갖다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달러 환율이 확 튀면서 달러 강, 엔 약세였죠. 네.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BOJ가 금리를 올릴 것 같아.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 거야 하는 그 배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다 좀 일반적인 예, 생각이었는데. 그랬다가 보니까 BOJ가 그렇게 적극적인 추가 금리 인상 그쵸. 생각은 안 보여준 데다가 거기다가 또 여기가 신경 쓰이고요. 사나이. 그동안에 보는 통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더 풀어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20조엔 했는데 지금 18조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돈 풀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달러엔 환율은 여기까지 왔는데 롱 포지션을 청산했는데 158, 159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요 정도 말고 진짜 금리 인상을 갖다가 가만 안 할래?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그나마 조금씩 좁혀지는데 그래도 일본 정부가 돈 푸는 것 때문에 이거는 엔화 약세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162까지 한번 보시죠. 162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고 162엔의 중요성은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환율로 오히려 달러엔 환율이 그때 확 155엔대에서 157엔대로 뛰는 와중에 우리는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950원 넘어서나 싶었던 엔원이 930원대로 확 밀리면서 우리 원화가 오히려 엔화보다 강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80원을 오늘 장중에도 올라섰습니다. 맞아요. 자, 올라섰고 여기서 벌써 이제 보시죠. 지금 이거는 당국이 막고 있다는 거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환율 흐름입니다. 그죠? 1,480원 방어선인데 이런저런 기사들은 막 나옵니다. IMF는 경고하고 있죠. 예.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1,480원이 열리면 어디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맞겠다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판단은 우리 뭐 기업들과 개인들이 하셔야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1,480원이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는데 네. 이게 뚫리면 이제 1,500원도 가고 그 이상도 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율 당국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들어오는 이 포지션을 보고 들어오는 또 환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